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요동치는 미국 대선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이슈가 커지면서 후보 교체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정권 교체는 세계 각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권과 교류를 해온 터라 우리 정부도 미국 대선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토론 참패 뒤 바이든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고 트럼프는 경쟁자로 대놓고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넘어지고 혼자서는 자켓 입는 것이 어색해 아내가 도와줍니다. 멍한 표정, 어눌한 말투, 날짜를 혼동하거나 자신의 인종과 성별도 착각합니다. I'm proud to be, as I said, the first vice president, first black woman, served with a black president. 첫 TV 토론 참패 이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실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듯 대체 후보로 거론되는 부통령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Yeah, he just quit, you know, he's quitting the race.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공화당이 새로 공개한 광고 내용도 바이든 대신 해리스 부통령 견제입니다.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with the issue of migrant crossings.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트럼프가 자주 웃는 해리스를 가볍다고 조롱하는 것도 해리스를 진지하게 본다는 신호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선거 자금을 승계할 수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카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재선을 앞둔 민주당 린든 존슨 대통령 후보가 사퇴를 해 공화당 리처드 닉슨 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준 사례가 있는데 이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잦은 실수와 어눌한 행동이 노화의 현상이 아닌가 걱정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하다는 여론이 TV 토론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이 차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라는 평가가 강해진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일축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인지력 등 건강검진을 해서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부진은 일시적 현상이었다며 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I don't think anybody's more qualified to be president or win this race than me. 그러면서도 정밀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공개하겠냐는 질문에는 부인했습니다. No one said I had to. No one said they said I'm good. 다음 날 유세에서는 자신이 40대처럼 보이지 않냐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A lot of discussion about my age. I know I look 40. 바이든이 자신하는 것과는 달리 미 언론들은 여러 건강상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징후가 없는지 검사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Late nights, jet lag, having a cold. But again, if this is an episode, those things kind of make sense. If this is a more sustained condition, it needs to be investigated, I think. 벌써 민주당 하원 의원 3명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이 사퇴를 요구하려 당내 의원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건재함을 과시해 악화한 여론을 되돌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우리 정치권 역시 어지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당권 경쟁 와중에 김건희 여사 문자 공방이 불거져 난타전입니다. 4명의 당권 주자들이 난데없이 터져나온 이 문제로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각자 고른 곡에 맞춰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악수하며 입장합니다. 약 1시간에 걸쳐 당 혁신 방안을 비롯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 질문엔 4사람 모두 나를 세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김 여사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의 해명이 구구한 변명이라며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후보는 본질은 논의를 뭉갰다는 거라며 총선 패배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입지가 음색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내 논의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이거를 붙이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로 이것을 뭉갰다. 윤상현 후보는 양쪽에 사과와 자중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사과로 끝내고 또 원희룡 후보도 자꾸 이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제하는 게 낫다. 한동훈 후보는 사과 문자가 왔던 1월에서 3월 당시 총선 분위기는 좋았다며 총선 패배론을 반박했고, 자신은 강하게 사과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던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마디라도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당무 개입이라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한다는 말씀을. 한 후보 측은 후보 비방 문자 발송을 이유로 원 후보 측을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원 후보 측은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경쟁하겠다던 공정경선 서약식이 하루 만에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은 큰 논란인 검사 탄핵안을 놓고 어수선합니다.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기권에 시끄럽습니다. 곽 의원의 기권 이유는 탄핵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소추안 법사위 회부에 대한 본회의 표결 결과입니다. 민주당 곽상원 의원 이름 옆에 기권을 뜻하는 노란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당내 비판 목소리에 곽 의원은 찬성이나 반대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탄핵 사유가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의 입장문에는 분탕질이나 수박이란 표현을 비롯해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와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원내 부대표직 자진 사퇴를 주장하거나 징계와 탈당까지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고, 친명계인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은 확신이 없으면 법사위 조사에는 더 찬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무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부대변인도 국회의원 권한으로 의혹 실체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이 의혹 수준의 사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건 일정 부분 면책 특권에 기댈 수 있기 때문이란 관측입니다. 이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했던 발언만 대상입니다. 탄핵 대상 사유가 이른바 대변 의혹인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죠. 박 검사는 면책 특권 범위 밖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골라 고소장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2019년 울산지검 회식 당시 대변 의혹을 제기했고, 사흘 뒤 유튜브에 출연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검사 이제 그 공안부 민원실에 그런 대변을. 같은 날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당사자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라고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박 검사는 이들의 유튜브와 최고위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해 발언한 게 아니라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추진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은 법사위에 탄핵 대상 검사 4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 보시면 예상대로 여야가 싸우다 날을 셉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입법 내용을 보면 민생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각종 정쟁용 입법으로 혼란스럽기만 한데 이른바 방지법이란 이름의 법안들이 여야 모두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표결 전 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만 해도 국무위원급 인사가 사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국회에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이 도망치는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을 견제하겠다며 공수처의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을 들고 나왔고, 이기현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조사권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태도가 고압적이었다며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정청래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누구도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에게 그런 갑질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앞으로는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48시간으로 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곽규택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며 이른바 우원식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모두 상대방을 겨냥한 정쟁용 법안에 몰두하면서 민생 입법은 뒷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여행객들로 붐비는 주말 서울역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코레일 전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발권에 차질이 빚으면서 열차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나권 기자입니다. 8층짜리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는 주변으로 번지고 인근 도로엔 소방차 20여 대가 잇따라 출동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역 바로 옆 코레일 서울본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산실 내에 거기에서 연기가 나는 걸 발견하고 초기에 화재 소화기로 진압을 했는데 안 돼서 119 신고하고 그게 됐습니다. 4층 전산센터에서 시작된 화재는 배관을 타고 8층까지 번졌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변 교통이 통제되는 등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발권 업무에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각은 입석 가능하시고 선택권 가능하십니다. 용산역과 부산역을 비롯한 일부 기차역에선 현장 발매와 승차권 조회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운행엔 지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막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두꺼비 보고 놀라거나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소방당국은 코레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나권입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길을 지나던 2명을 치고 벽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서울시청 역주행 참사가 많은 분들 마음에 생채기를 남긴 터라 비슷한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변정은 기자입니다. 편도 3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잠시 뒤 인도를 걷던 행인 한 명이 차량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뒤이어 또 다른 행인과도 사고를 냈지만 차량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고 가까이 와보니까 사람이 소리했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일부러 불러달라고 해서.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역 인근 주유소 앞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를 친 뒤 이곳 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바로 박았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난리 났다니까. 놀라서 우리 다 뛰쳐나왔어요, 집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보행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39,600건을 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지휘관들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대로 최종 결정이 나면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원인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어제 경산경찰서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법학교수와 법조인 등 외부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급 간부 2명도 제외됐고 군 관계자 6명만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규정엔 심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경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초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수사 외압을 주장한 만큼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건 당시 수색을 지휘했던 해병대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심의 결론에 반발했습니다. 9개월 이상 비상식적으로 수사가 지연된 점, 그리고 수심위 개최 통보 없이 수심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권 침해 등으로 경찰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싸우다가 본회의장 문을 쇠사슬로 잠그는가 하면 금품 살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감투 싸움만 벌이고 있는데요. 권력이 있는 곳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구자연 기자가 자리 싸움에 눈먼 지방의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 의회 본회의장. 출입문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수당인 민주당과 갈등을 겪은 국민의힘이 설치했습니다. 합의서대로 이행하려는 거 그거 외에는 저희 조건이 없고요. 3번 정도 계속 저쪽 당대표랑 만났는데 협상이 결렬이 됐고 양당은 결국 합의하고 쇠사슬을 풀었지만 화성 참사 추모 분위기 속에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죠. 사실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싸워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장 자리를 놓고 자중질환도 일어났습니다. 울산시 의회에서는 두 의장 후보가 똑같이 표를 얻었는데 도장이 2번 찍힌 투표지 때문에 당선 결과가 오락가락하자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위법 사항이 없었습니다. 적법했고. 선거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의회는 다수당 단독 후보가 당내 이탈표로 의장에 선출되지 못했고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고 의장 후보자 등록 과정을 거쳐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남 도의회는 다수당 의원 2명이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지자체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감투 싸움에 연연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장이 되면 또 여러 가지 판공비라든지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지방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는 교육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벌써 5달째입니다. 범의료계 협의체 3번째 회의가 열렸는데 그동안 참석하지 않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갈등을 푸는 길로 갈 수 있는 건지 송민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3번째 회의석상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어떤 거 기대하고 참관 신청해서 오신 거예요? 혹시 발언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는 26일 의료계 대토론회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관을 하러 온 겁니다. 한 9분 정도 오시는 걸로 나옵니다. 전공의가 6명, 의대생이 3명. 더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단 비대위원장은 불참했지만 그동안 협의체를 보이콧해온 젊은 의료인들이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료계가 집단 행동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아우를 경우 정부와의 대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재까지 정부의 날선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의과대학 인증평가 제도 자체를 완전히 그냥 부정하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진짜 아무 교육을 안 하고도 학년 올리겠구나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정부도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공의 추가 대책을 내놓고 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코로나보다 전염력이 강한 호흡기 질환 백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지난해 대비 360배 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비상입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이 마스크를 쓴 아이와 부모들로 가득합니다. 가래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저희도 불편해하고 저희도 좀 신경 쓰면 힘들어요. 새벽에도 많이 기침하고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숨 넘어가는 기침하고 숨 넘어가는 킥킥거리는 이처럼 기침이 심하고 구토에 무호흡 증상까지 나타날 경우 백일해 감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올 들어 국내 백일해 환자는 5,100명 넘게 발생해 지난해보다 무려 36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백일해 잠복기는 4일에서 길게는 3주로 침이나 콧물 등을 통해 전염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해 미국에서는 5월 말 기준 환자 수가 지난해 3배로 급증했고 필리핀에선 백일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4월 기준 96명을 기록했습니다. 백일해 유행의 배경 중 하나로 코로나 사태가 꼽힙니다. 강력했던 방역 체계가 최근 사라지면서 백일해 같은 감염병이 다시 고개를 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백일해는 사실 최근에 거의 아시다시피 크게 퍼진 적이 없었는데 근데 항체가가 낮은 사람들한테 그 균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갔으면은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감염이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좀 많이 퍼지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해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가스 요금도 오르고 전기 요금도 곧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 일주일 전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48원, 경유는 40원 올랐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많이 올랐고 제가 하이브리드를 끌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한번 넣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앞자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비싸다는 게 확실히 체감이 7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82.2원으로 2주 연속 올랐고 경유는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유라든지 두바이유라든지 브렌트유까지도 $80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도시가스 요금도 6.8% 오릅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3,770원가량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가가 석 달 연속 2%대에 머물면서 안정세에 접어든 데다 13조 원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격 인상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가스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시간 문제여서 에너지요금 인상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엔화 가치가 3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엔화에 투자하는 엔테크족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렴할 때 사두면 언젠가는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하지만 엔저 현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는 신중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30대 회사원 김모 씨는 2달 전 일본 상장 지수펀드 ETF에 1,700여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떨어질 대로 떨어진 엔화 값이 오를 거라 기대한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투자한 상태인데 지금 대략 한 6% 정도 손실을 보고 있지만 기다리면 언젠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3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원엔 환율도 100엔당 85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역대급 엔저의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엔화 예금 잔액은 약 1조 3천억 엔으로 지난해 말보다 14%가량 늘었습니다. 엔화가 쌀 때 사두자는 엔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자산 중에 30% 정도 수준까지는 엔화 연동되는 상품들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제는 슈퍼엔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할 그 여력이 좀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고 무역 적자 등을 감안할 때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전문가들은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는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지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요일제 공휴일이라면 특정 일자가 아니라 특정 요일에 공휴일이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0월에 공휴일을 보면 개천절은 10월 3일, 한글날은 10월 9일 이런 식으로 특정 날짜에 고정돼 있는데요. 이걸 요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개천절은 10월 첫 번째 금요일, 한글날은 10월 두 번째 금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징검다리 휴일이 아니라 금, 토, 일, 토, 일, 월처럼 3일 연휴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대체 휴일제를 적용해서 토, 일, 월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현재 설 연휴부터 성탄절까지 주요 공휴일에는 대체 휴일제가 적용돼서 평일 하루를 더 쉬고 있습니다. 우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요일제 공휴일은 아예 3일 연휴를 미리 예측해서 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신정과 현충일에는 대체 휴일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요일제가 아니고 특정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재검토해서 대체 휴일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요일제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었듯이 사실 요일제 공휴일은 해외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긴 하죠. 네,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중국, 영국 등의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날, 일본은 성인의 날 등에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해피 먼데이라고 해서 여러 공휴일에 요일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경우는 그 날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그 날짜 자체가 갖는 의미도 큰데 요일로 정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1절, 광복절, 성탄절 등의 공휴일은 그대로 날짜제로 두고 어린이날이나 개천절 같은 공휴일에 요일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됩니다. 미국도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일본도 건국기념일인 2월 11일은 날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 기억으로도 이 요일제 공휴일이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왜 추진이 안 됐습니까? 네,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내용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정 요일로 정할 경우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각 기념일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반대, 긴 연휴를 의무적으로 지키기 힘든 작은 사업장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부딪혀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반대를 설득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설득이 된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부터 체크한다는 방침인데요.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해 내후년인 2026년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기념하는 방법, 또 국민 편익,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피부 건강을 위해서 샤워기에 필터를 넣어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업체들은 수돗물 속에 있는 염소나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준다고 홍보를 합니다. 광고만큼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소비자 탐사대 김혜나 기자가 성능 검사를 직접 해봤습니다. 지난해 46년 된 구축 아파트에 이사 온 20대 여성은 녹물이 나오는 걸 보고 필터 샤워기를 구입했습니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잔류 염소나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준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지만 효능엔 의문이 남습니다. 필터를 끼긴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인증받았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터 샤워기를 검색하면 제품 종류만 54만 개가 나올 정도로 홍보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전문 연구진과 함께 필터 샤워기 6종의 성능을 실험해봤습니다. 녹물의 혼탁 정도를 50% 이상 걸러낸 필터 샤워기는 6개 중 3개에 불과했고 한 제품은 녹 제거율이 22%에 그쳤습니다. 염소 제거와 미세 플라스틱 제거에 특화돼 있다고 홍보하는 샤워기 각각 3종에 대한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돗물에 남아있는 염소를 없애준다던 필터 샤워기의 성능을 검증해봤더니 3가지 제품 모두 염소 제거율이 20% 이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든 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한다는 필터 샤워기들의 경우 일반 샤워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물에 남은 미세 플라스틱 수가 오히려 1.5배에서 2.7배 더 많이 검출됐습니다. 패드 그 자체도 이제 플라스틱 재질일 수도 있고요. 섬유계 플라스틱들은 되게 얇고 길고 이 필터 공급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2021년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에 필터 샤워기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성능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환경부는 물기술인증원에 KC 인증 검토를 의뢰했지만 샤워기는 음용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샤워기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필터 샤워기에 대한 성능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예나입니다. 이 북한 주민들을 공개 처형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자 증언을 들어보니 공개 처형 이유 중 70% 정도가 한류 문화 접촉이라고 합니다. 윤동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5월 황해도에서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일혁 씨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는 죄로 수많은 주민이 처형당했다며 그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처형하는 인원수의 그래서 70% 정도는 한류 문화를 접하다가 걸려서 총살 맞은 친구들이거든요, 다. 총살 현장을 강제로 보게 해 공포를 극대화하는 통치 방식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보여주거든요. 전시적으로 다 나와 어디 모여 다 모아다 놓고 그걸 보여주거든요. 한국 영상이나 출판물을 유포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2020년 말 제정된 뒤 공개 처형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영화를 봤답니다. 옛날 같으면 교화형 1년이었을 텐데 처벌 수에 놀랐습니다. 그걸 보는 우리 마음은 너무 아프고 우리도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코로나 봉쇄 조치와 물가 상승으로 주민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콘텐츠 확산이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달하면서 대대적인 단속과 공포 통치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검사 탄핵, 이재명도 부담입니다. 예, 앞서서 검사 탄핵과 관련해 저희가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 부담은 무슨 뜻입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검사 4명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북 송금이나 대장동 또 백현동 의혹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들과 연관이 돼 있는 검사들입니다. 검찰에서는 당장 13년 전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까지 다시 꺼낸 점은 보복성 탄핵이다 이런 반발들이 나왔는데 이 전 대표도 당연히 이런 반응 예상을 했겠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요. 이 전 대표 본인도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던 걸로 안다 이렇게 전했고 이 전 대표 측의 다수 인사들도 비슷한 설명들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게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네, 결국 이 전 대표 본인도 막지 않은 셈이죠. 이 전 대표가 그럼에도 승낙을 한 배경에는 국회 차원에서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원들의 설득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탄핵을 좀 가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할 대상이 정말 이 탄핵할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그러니까 조사는 국회 법사위 조사를 말하는 건데 이 검사들이 증인으로 나올지 여부도 사실 불투명하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통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이 전 대표도 이런 상황까지 고려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언론이 검찰의 말을 받아쓰기만 한다면서 애완견에까지 비유를 한 바 있죠. 그만큼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한 거였는데 상임위 회의를 기존 방송들 이외에도 유튜버들이 상임위장에 참관해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직접 제안했다고 합니다. 실제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 성사가 된다면 검찰청에서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향해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개인 유튜버들까지 생중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수사도 수사지만 이재명 전 대표 1심 선고가 얼마 안 남았죠? 네, 맞습니다. 이 대선 당시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의원직 상실력이 나오게 된다면 아직 1심이긴 합니다만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민주당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검찰 조사 등으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검사 탄핵, 이재명도 부담의 느낌표는 명분 없는 개혁 없다로 하겠습니다. 이번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권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죠. 탄핵 사유 대부분이 위증교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인데 이를 고리로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의 판결도 검찰의 표적 수사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연도 자주 되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듯이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더 확실한 명분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그때 그 문자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그 내용이 공개가 돼서 참 논란입니다. 그런데 최 기자, 이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과정을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총 5차례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된 건 지난 1월 19일에 보낸 문자입니다. 그 전 상황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하면서 압박한 게 19일 이틀 전인 17일이었고 그 직후 한 전 위원장도 연 이틀에 걸쳐 관련 입장을 내놓았던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말한 그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자,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틀 뒤죠. 21일에 한 위원장과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욱 원내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걸로 알려졌죠.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곧바로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른바 윤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다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사과를 직접 주장했다는 얘기도 본 기억이 있긴 있거든요. 네, 이게 김 여사 문자 하루 전날인 18일 상황인데요. 한 전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을 한 매체가 과도하게 해석해서 결국 일주일 뒤에 정정 보도를 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살펴봤고요. 지금 남은 쟁점은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지가 있었느냐 이것 하나하고 왜 이 시점에 이 문자를 누가 공개를 했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자 내용 자체는 TV조선이 이미 지난 1월에 보도까지 했었기 때문에 꽤 많이 이미 전파가 좀 됐던 상황입니다. 다만 수신자를 한동훈으로 특정해서 이를 전당대회 전국에 활용한 건 분명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여권 대다수 인사들은 친윤계, 그중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반감을 가진 인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두고서도 한 전 위원장이 문자 뜻이 실제로는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 여사 측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보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그때 그 문자의 느낌표는 궁중암투보다 더하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에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는 대통령과 본인 사이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번 문자 소동 기획자가 친윤이라느니 반한이라느니 각종 말들이 많은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당정 관계가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가는 곳마다 많은 팬들이 몰려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는 자신은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며 몸을 또 낮췄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손흥민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행사장에 등장하자 시민들의 함성이 쏟아집니다. 5층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 손흥민을 보려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6만 관중 앞에서도 떨지 않는 천하의 손흥민이지만 오늘만큼은 긴장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소름이 돋는 지금 감정인 것 같고 되게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는 한 브랜드 행사에 참석한 건데 전날 용인의 조기축구 경기장에 등장해 본의 아니게 화제가 됐던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손흥민의 깜짝 등장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며 2,000명 넘는 인파가 몰렸고 결국 소방과 경찰 인력까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상대팀도 계시니까 또 훈련하는데 좀 방해된 것 같아서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했고 많은 팬들과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생일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월드클래스 질문은 오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74골로 자격은 충분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조만간 토트넘의 프리시즌에 합류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본 방송은 2022년 5월 7일 뉴스7 프로그램에서 여보좌진 성명 묵살 시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최가공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외부로 알려진 것에 대해 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실에서 회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질책하고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주민 의원실에서 회의 내용의 보완을 당부한 것은 최강욱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무관한 다른 회의에 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밤에는 전북과 전남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북에 최대 120mm 이상, 충남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남부지방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무더위도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전남과 경남에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오늘 밤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7도로 시작하겠고요.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이 29도, 대구 33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의 긴 그림자가 드리우던 2010년, 캐머런 총리의 보수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 못한 노동당의 실책을 파고들고 사회적 약자를 품는 따뜻한 보수를 내세워 민심을 끌어당겼습니다. 14년 후 지금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이어진 장기 경제난에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412대 121. 노동당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보수당의 참패라는 분석이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새 노동당의 의원들이 오래 머물 거란 전망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4년 전에도 지금도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먹고 사는 걸 챙기지 못한 정권에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공식은 비단 영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입법 독주하느라 민생을 외면하는 민주당도, 총선 패배 이후 대안 없이 야당 탓만 하는 국민의힘도 이 사실을 잘 알 텐데 지금은 다들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